꼬복에 저 여인 얘기 들었는가? 남편에게 버림받고 눈밭에서 죽을 뻔했대. 근데 마야, 그 여인이 조선의 판을 바꿨다더군.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접니다. 제 이름은 윤초연. 오늘 제가 어떻게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섰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일장 버림과 눈보라의 비녀. 저는 의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침을 놓고 약을 지어 어려운 사람을 살리던 집안이었죠. 어려서부터 약첩을 접었고 병서를 베껴 읽었습니다. 혼인이 들어왔을 때 저는 기뻤어요. 사대부 집안의 둘째 아들 한기문. 그는 온화했고 말수도 적었습니다. 처음엔 믿었죠. 제 손이 집안에 복을 들릴 거라고. 하지만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국경에서 전란의 조짐이 들렸고 조정은 우왕좌왕했어요.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서를 펴놓고 말했죠. 군량과 말의 발굽을 준비해야 합니다. 좁은 길을 넓히고 다리를 보수해야 해요. 그날 이후 장안에서 소문이 돌았습니다. 종부가 국방을 입에 올린다더라. 여인이 주제넘다더라. 시어머니의 눈이 매서워졌어요. 어느 날 마당 한가운데에 불린 저는 차가운 말을 들었습니다. 내가 우리 집안의 종부였느냐? 예. 아이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병법을 입에 담다니. 우리 집의 불길은 내 입에서 시작되었다. 마이너스 시어머니. 저는 끝까지 고개를 숙였죠. 아닙니다. 하고 말했지만 이미 결정은 끝나 있었습니다. 한기문은 시선을 피했어요. 이내 조용히 말했죠. 너는 이제 자유다. 떠나라. 마이너스 한기문. 눈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쫓겨나 문을 나섰어요. 반쯤 부러진 비녀 하나만 남았죠. 그 비녀는 어머니가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비녀 끝에는 작은 자개가 박혀 있었고 속에는 바늘만한 종이 조각이 숨어 있었어요. 어머니가 늘 말했죠. 억울할 때 펴보거라. 내가 옳았음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날 저는 그 말을 잊었습니다. 바람이 너무 매서웠거든요. 눈길은 깊었어요. 발목이 빠졌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저는 끝내 쓰러졌어요. 하늘이 뒤집히고 흰 눈송이가 속눈썹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거칠고 두꺼운 외투자락이 제 어깨를 덮었습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죠. 낮고 굵은 소리였어요. 살고 싶으면 버티시오. 마이너스 박두만. 그가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팔에 힘이 실렸고 그의 숨이 제 이마에 닿았어요. 저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품 안에서 이장 외팔이 목수 박두만. 눈을 뜨니 초가의 천장이 보였어요. 쭈글쭈글한 황토벽, 틈새마다 바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가 물동이를 들고 들어왔어요. 얼굴은 까맣게 그을렸고 왼쪽 소매가 비었습니다. 팔이 없었어요. 박두만이요. 마을의 목수였소. 지금은 장터를 떠돌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어요. 그가 급히 부축했습니다.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가득했죠. 어찌절. 예전에 당신이 저를 살렸소. 박두만이 말을 이었어요. 비 오던 날 저는 품삯을 떼이고 굶주렸소. 대문을 두드렸지. 돼지죽이라도 얻을까 해서. 그 집 어른은 저를 내쫓았소. 그런데 당신이 뒤에서 보자기에 쌀과 밥을 싸보내줬지. 저는 그 덕에 살아났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떠올랐어요. 제 손에 들리던 보자기, 그리고 문틈으로 내밀던 사과의 말. 박두만이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먹고 살기 위해 더 악착같이 일했소. 그리고 누군가 쓰러져 있으면 들어 옮기자고 마음먹었소. 오늘 제가 당신을 옮겼소. 그가 죽을 쑤어왔어요.
뜨끈한 김이 올라왔고 방 안이 서서히 살아났습니다. 저는 겨우 웃었어요. 고맙습니다. 내가 빚을 갚은 것뿐이요. 그날 밤 저는 그의 왼팔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물었어요. 박두만이 한참 침묵했죠. 옛 주인의 집 대청마루가 무너졌소. 아이가 깔렸지. 저는 기둥을 받치다 팔을 잃었소. 아이는 살았소. 그게 다오. 마이너스 박두만. 그는 담담했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았고 한탄하지도 않았어요. 그의 삶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묵묵히 흘러가는 강 같았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녘 조용히 한 가지를 결심했어요. 이 사람을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삼장글과 칼 사이 몸을 추슬렀습니다. 저는 장터에 나가 누비옷을 팔고 남은 돈으로 종이와 붓을 샀어요. 박두만에게 내밀었죠. 배워봅시다. 그를. 박두만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제가 무얼요? 손이 둔해서 붓도 못 집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둔한 손이면 어때요? 마음이 똑바르면 됩니다. 밤이면 등잔을 켰고 낮에는 나무를 켰어요. 박두만의 오른손은 느렸지만 아픈 만큼 사려 깊었습니다. 획 하나를 긋고 숨을 고르고 다시 하나를 그었어요. 글자가 겨우 모양을 갖추자 저는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 병서였어요. 행군에는 길이요, 길에는 다리가요, 다리에는 못이요. 저는 줄마다 표시를 하며 말했어요. 나라가 흔들릴 때 백성은 어디로 숨겠습니까? 길목이 무너지면 발도 못 대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고쳐야 해요. 박두만이 물었습니다. 우리가요? 마이너스 박두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요. 그날부터 박두만은 낮에는 다리를 보수했고 밤에는 글을 읽었습니다. 저는 약첩을 말리고 상처난 손을 싸맸어요. 창고 뒤편에 작은 도랑이 있었어요. 우리는 돌을 옮겨놓고 수초를 뽑았습니다. 그 위에 박두만이 나무 다리를 걸었어요. 한 아이가 건너다가 넘어질 뻔했지만 무사히 건넜습니다. 아이는 뒤돌아 손을 흔들었죠. 그 손짓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 무렵 장터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남쪽에서 군사가 패했다. 창고가 비었다. 관아에서는 아래 것들만 다그쳤다. 한숨이 길어졌고 골목길의 말발굽 소리가 더 잦아졌어요. 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사장 깊은 주름의 한노사, 시장 책방 골목. 저는 필사한 책 보수로 쌀 한 대와 얇은 책 한 권을 들고 나섰어요. 맞은편에서 흰 수염의 노인이 걸어왔습니다. 초라한 도포, 낡은 갓, 그러나 눈빛은 깊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인사했습니다. 혹시 한노사 아니십니까?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내가 그 윤의녀의 딸이었구나. 저는 놀랐습니다. 어머니의 제자 중 한 분, 한노사였어요. 한노사가 제 손에 들린 책을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병서와 의술을 함께 읽는구나. 피를 멈추는 법과 피를 흘릴 줄을 함께 아는 것. 그게 전쟁을 끝내는 길이지. 저는 한노사를 초가로 모셨어요. 박두만이 상을 펴고 엎드려 인사했습니다. 한노사가 박두만의 손바닥을 보았어요. 이 손은 집을 세우는 손이구나. 칼도 집을 세우는데 쓰일 수 있지. 그날부터 한노사는 밤마다 우리 집에 들러 그를 가르쳤어요. 저에게는 물러서야 할 때와 나서야 할 때를 가르쳤고 박두만에게는 칼이 곧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한노사가 나지막이 말했죠. 칼은 휘두르기 위해 드는 게 아니다. 누구의 등을 언제 대신 맞아야 하는지 알기 위해 드는 거다. 박두만은 새벽마다 마당을 쓸고 나무 몽둥이를 들고 허공을 베었어요. 처음엔 엉성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나자 숨이 고르고
한 달이 지나자 발이 가벼워졌어요. 그의 오른팔이 빈 왼소매를 대신해 균형을 만들었고 허리는 곧게 섰습니다. 땀이 이마에서 턱으로 떨어졌어요. 저는 수건을 건넸습니다. 박두만이 받지 않았어요. 제가 해야 할 몫이 아직 남았습니다. 마이너스 박두만. 그의 겨울은 길었어요. 그리고 길끝에서 마침내 일이 터졌습니다. 오장 깃발 없는 군과 비녀 속 종이. 남쪽의 성 하나가 무너졌어요. 피난민이 몰려왔습니다. 사람들은 밥을 얻으려고 줄을 섰고 아이들은 울음을 참았어요. 관아는 조용했습니다. 그때 저는 대청 앞에 섰어요. 이 고울의 길목을 막지 않으면 다음은 여기입니다. 수령은 눈을 피했어요. 그 곁에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한기문이었어요. 한기문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헛간을 비우고 말죽을 고르고 동네의 장정들을 모읍시다. 땅을 모아둔 집들은 쌀을 내십시오. 저는 약을 대겠습니다. 사내들이 비웃었어요. 여자가 말을 한다. 저 여자는 쫓겨난 자다. 그때였습니다. 한노사가 앞으로 나섰어요. 윤초연의 말이 곧 내 말이다.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마을의 어른이 고개를 끄덕이자 몇몇이 도리어 눈을 내리깔았어요. 그리고 뜻밖의 이가 뒤에 서서 손을 들었습니다. 박두만이었어요.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헛간을 비웠어요. 가마니를 걷고 팥과 좁쌀을 나눴습니다. 박두만은 장정들을 모아 나무 몽둥이를 나눠주었어요. 한노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깃발이 없다. 그러니 마음으로 깃발을 세워라. 사흘 뒤 적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길을 따라 밀려왔고 우리는 샛길로 유인했습니다. 박두만이 허리를 낮췄고 장정들이 돌을 굴렸어요. 돌은 비처럼 쏟아졌고 마차는 뒤집혔습니다. 저는 뒤에서 피를 멈추고 찢어진 근육을 꿰맸어요. 밤이 깊어지자 그들은 물러났습니다. 승리였어요.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 관아의 공문이 내려왔어요. 공울록 맨 윗줄에 박힌 이름은 박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기문이 서늘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나는 지휘관이었다. 박두만은 말이 없었어요. 그의 오른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어머니의 비녀를 꺼냈습니다. 속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종이에는 짧은 문장과 붉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윤씨 집의 의녀가 굴량과 말발굽을 준비케 한 사유로 포상을 대기한다. 차후 공의가 분명해질 것이다. 오래된 도장이었어요. 그러나 분명한 글씨였죠. 저는 한노사에게 보여드렸습니다. 한노사가 눈을 가늘게 떴어요. 이건 대간의 수결이다. 아직 살아있는 이들이 있지. 복선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증거. 제가 이제 꺼내들 때였어요. 육장 서책의 길과 밥 짓는 검법. 우리는 바로 한양으로 가지 않았어요. 먼저 사람을 모았습니다. 장터에서 밥을 지을 줄 아는 자, 바느질을 할 줄 아는 자,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자, 마소를 다룰 줄 아는 자. 모든 손이 검이었어요. 밥 짓는 검법. 우리끼리 그렇게 불렀죠. 밥을 먼저 지어야 칼을 들 수 있으니까요. 박두만은 훈련을 바꿨습니다. 아침엔 항아리를 옮기고 낮엔 다리를 보수하고 해질녘에만 칼을 들었어요. 박두만이 말했습니다. 힘은 밥에서 시작된다. 사람들이 끄덕였어요. 땀을 흘리며 밥을 나눴습니다. 그 밥 한 술이 마음을 풀었어요. 그 사이 저는 글을 썼습니다. 공문을 정리했고 대간의 이름을 기록했어요. 한노사는 예전의 벗들에게 비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한양에서 답이 왔어요.
병조의 한 참판이 우리를 부르겠노라 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했고 증언이 필요하다 했어요. 저는 비녀 속 종이와 헛간의 공문, 장정들의 서명을 묶었습니다. 그때 마당에서 박두만이 말했어요. 초연. 박두만이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한양에 가면 내가 앞에 서시오. 나는 뒤에서 지키겠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두만이 제 앞에서 칼을 드는 날보다 제 뒤에서 서 있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7장 공과 허물의 겨루기. 병조의 뜰앞. 한기문이 서 있었어요. 옷 매무새는 단정했고 말끝은 길었습니다. 한기문이 웃으며 말했죠. 여인을 내세우는가?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비녀 속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헛간 앞에서 찍은 공문의 서명들을 펼쳤어요. 그때 뒤에서 낮지만 또렷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도 본다. 마이너스 대간의 늙은 서리. 대간의 늙은 서리가 걸어 나왔어요. 한노사의 벗이었습니다. 서리가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더듬었어요. 이 도장은 내 것이다. 마이너스 대간의 늙은 서리. 병조 참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름을 물었어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길을 판 자가 누구인지, 겨울에 누가 군량을 옮겼는지, 밤마다 누가 피를 멈췄는지, 목소리가 모여 하나가 되었어요. 그 목소리의 끝에 박두만이 낮게 말했습니다. 승리는 우리 모두의 손이었습니다. 제 이름이 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훔친 이름은 내려놓으시오. 한기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어요. 한기문이 더듬었습니다. 나는 지휘관이었다. 병조 참판이 고개를 저었어요. 전쟁은 지휘관만으로 치르는 게 아니다. 그날 공울록의 맨 위가 바뀌었습니다. 한기문의 이름은 내려갔고 박두만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하지만 박두만은 제 이름도 적게 했습니다. 직함은 없었어요. 대신 짧은 글귀가 들어갔습니다. 밥을 지어 칼을 들게 한 자.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쁜 것도 억울한 것도 한꺼번에 지나갔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을에는 배고픈 아이가 남았고 남쪽의 길 하나가 무너져 있었어요. 우리는 다시 길을 잡았습니다. 8장 봄과 가을의 사이. 박두만은 아이들과 함께 논두렁을 손봤습니다. 저는 서당을 열었어요. 똑같이 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글자를, 사내는 손을, 여인은 마음을 배웠어요. 밥을 먼저 지었습니다. 배가 부르면 글이 들어오니까요. 한노사가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너는 칼을 들지 않고 칼을 이겼다. 저는 웃었습니다. 저는 밥을 지었을 뿐입니다. 한노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밥은 천하의 칼이니라. 한기문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벼슬은 깎였고 집안의 재산은 전쟁 유가족에게 돌아갔어요. 한기문이 저를 찾아온 날이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오래 서 있다 갔어요. 박두만은 한기문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고개를 숙여 인사만 했습니다. 그렇게 묵은 원망을 흙으로 덮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자랐어요. 마을의 다리가 늘었습니다. 눈 오는 날이면 저는 비녀를 꺼내봅니다. 비녀 속의 종이는 이제 누렇게 변했죠. 그래도 글씨는 또렷해요. 억울할 때 펴보라던 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접어 다시 넣어요. 그리고 밥을 지었습니다. 밥 짓는 건법은 그렇게 마을의 법이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고 눈밭에서 죽을 뻔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한 외팔이 목수에게 안겨 살아났고 한 늙은 선비에게 길을 배웠고 수많은 손들과 함께
밥을 지어 칼을 들게 했습니다. 우리는 깃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깃발을 세웠습니다. 그 깃발은 지금도 이 마을의 바람 속에서 펄럭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할게요. 이 이야기가 마음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손길이 또 다른 밥 짓는 건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